네, 안녕하세요. 케어사이드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선우선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현재 발생 상황과 방제 대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좀 간단하게 줄여서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좀 줄여봤습니다. 어, 우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상황에 맞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알다시피 전염성이 강한 돼지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여기서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는 일단 접촉했을 때 접촉한 돼지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은 감염이 돼서 병증이 진행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병원성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전형 2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고병원성에 해당하는 그런 바이러스 형태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급성이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그런 형태의 어떤 것들이 질병이 어느 지역에서 톡착화된 다음부터는 아급성이나 어쩌면은 만성의 형태의 어떤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오게 되면서 폐사율이 낮은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탈리아의 살디니아 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성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같은 경우가 항체 양성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전형 2형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그런 형태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이런 만성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조금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기본적인 숙주로는 돼지하고 물렁진드기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물렁진드기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남쪽에 좀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보통 사는 진드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도 저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막대한 손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이제 숙주를 나타낸 것인데요. 돼지밖에 없죠. 네. 아시아, 어, 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러한 기본적으로 있는 아프리카 토종돼지 같은 경우에는 병원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않지만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 분포하고 있는 이 초록색의 분포하고 있는 수스 스크로파라고 하는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병원성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런 유전적인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지금 우리가 키우는 그런 돼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병원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멧돼지하고 사육돼지하고는 병원성 차이가 없이 동일한 병원성이 나온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바이러스 전파 부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 바이러스는 접촉을 통해서만 전파가 됩니다. 돼지가 접촉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바이러스가 묻어져 있는 물건들 또는 매개체들이 직접 돼지에 접촉이 돼야만 감염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공기를 통한 전파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대를 설정을 한다던가 할 때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마다 어떻게 보면은 특성에 맞게끔 방역대 형성이나 방역 조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요. 단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감염이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제가 써놨습니다. 이건 제가 써놓은 게 아니고요. 유럽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감염 접촉에 의한 것이라는 걸 좀 많이 염두를 해야 되고요. 직접 접촉에 의한 것이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방제를 할 때 어떤 포인트를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농가분들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관련 산업분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밑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세 교수님이 이제 딱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려고 해놓은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라라는 부분이에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막아라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모든 차단 방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또한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2차적으로 확산되는 걸 막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1차로 들어온 건 국가적으로 보면 1차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농장에서 보게 되면 각각의 농장은
각각의 농장에 맞게 들어오는 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막는 거는 거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확산되는 걸 막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농장 각각은 안 들어왔지만 이미 우리나라엔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고 그거에 맞게 확산을 막는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바이러스 전파를 잠깐 좀 특징을 보는데 제가 야생 멧돼지 부분을 조금 더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육돼지에서 뭐 10월 9일 날 화천에서 나왔는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멧돼지에서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멧돼지에서 주로 나왔기 때문에 멧돼지 특성을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멧돼지에서 발생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육돼지에서 발생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뭐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야생 멧돼지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 오염되는 환경을 통해서 사육돼지로 감염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멧돼지 발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육돼지에서 발생 보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럽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이 굉장히 많이 야생 멧돼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사체로 발견된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95%가 바이러스 양성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멧돼지는 일단 죽습니다. 왜냐면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나이가 많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100%라 그러면 그중에 약 10% 가까이는 매년 어떻게든 이제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들 어쨌든 사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체들을 확인을 했을 때 70에서 95%가 바이러스 양성이다라는 얘기는 자연적으로 죽는 것 이외에 죽는 돼지 같은 경우에는 ASF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냥된 동물에서의 바이러스 검출은 1에서 2%예요. 그러니까 사냥돼서 돌아다닐 정도 되는 개체 같은 경우에는 감염되지 않은 개체가 많았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서 저희가 좀 포인트로 볼 거는 1에서 2%가 그래도 검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이러스를 흘리고 다니고 바이러스를 이제 전파할 수 있는 개체의 범위가 생기는 겁니다. 1에서 2% 정도는 활발하게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폐사율 자체는 동일합니다. 90에서 95% 정도로 사육돼지랑 비슷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냥된 동물에서 항체 검출률이 0.5에서 2% 정도 나온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12, 3년 정도 지났습니다. 2007년에 발생된 이후에 그 정도 지났는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만성형 바이러스가 이제 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점차적으로 만성형이거나 악업성형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이제 아시아 지역은 지금 2018년, 2019년에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만성형 바이러스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뭐 조금 복잡한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방제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죽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산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만성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SOP나 지침을 만들 때 반드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같은 경우에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는데요. 바이러스 환경 저항성이 굉장히 높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저온에서 굉장히 오래 생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만약에 죽게 된다거나 가을, 늦가을에 죽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멧돼지의 사체 안에서 겨울을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봄까지 바이러스가 그대로 살아서 생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새로운 개체가 그 지역에 들어왔을 때 다시 감염이 일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아직까지 근절을 못하고 있는 나라들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이런 형태로 계속 지금 바이러스가 노출이 되고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생 상황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약 261개 양돈 농가가 뭐 예방적 살처분이나 아니면 수매 형태로 해서 약 45만 도 정도에 되는 돼지가 지금 일단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261개 농장은 아직 재입식이 안 된 상황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2020년 10월에 다시 화천에서 주권이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돼서 여기에서 일단 추가로 지금 2개 농장 예방적 살처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2개 농장 발생 농장이고 그 다음 화천 하나, 포천 2개 농장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4,000두 정도가 지금 안락사된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2010년 올해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주변에 뭐 멧돼지 발생 보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방조 조치를 하고 있냐면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7개 시군의 포획 강화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적 총기 포획을 일부 했습니다. 포획 접경 지역 이외의 지역이죠. 이쪽 지역에서 일부는 역견 사용 없이 총기 포획이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 395개 농가, 여기에 해당하는 395개 농가는 정밀 조사를 지금 강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2차 정밀 조사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추가 발생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좀 안심을 할 수 있는데요. 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멧돼지 부분은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추가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멧돼지 같은 경우에 보통 발생이 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봄부터 가을부터 겨울 이렇게 되는데 최적으로 멧돼지를 이제 포획하고 이제 멧돼지 밀도를 줄여야 되는 시기, 포획의 최적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멧돼지들이 이제 들녘에 먹을 것이 많은 지금 시기에 많이 민가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포획 시기이기도 하고요. 지금이 또한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포획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시점은 이제 수컷 멧돼지들이 수돼지들이 발정이 오는 시기가 되면 상당히 많은 광범위한 지역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시기가 되기 전에 또는 그 시기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멧돼지가 이제 분만을 해서 새로운 새끼 돼지가 나오기 전에 그 시기에 일단 많이 이제 잡아서 밀도를 낮추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봄이 되고 산속이나 그 고지대에 먹을 게 많아지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포획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이 가장 적기이면서 또한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야생 멧돼지 지금 포획된 개체수인데요. 이 기준은 지금 9월 23일 기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환경부 쪽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 건데 제가 10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이 자료를 만든 거는 9월달 기준인데요. 보시면은 주로 이제 경기 지역에 작년부터 올 봄까지는 많았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정자로 강원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화천, 지금 발생했던 화천 지역이 일단은 가장 많이 지금 멧돼지의 발생 보고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멧돼지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육돼지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걸 보고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장 주변에 멧돼지가 얼마나 있고 멧돼지가 정말 발생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밀도나 아니면 발생률을 정말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장에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추가로 이제 점을 찍은 건데요. 이 가운데 부분이 화천입니다. 가장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쪽 지역에서 이번에 발생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국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해외 상황을 보시면 2007년에 조지아에서 맨 처음에 발생을 했어요. 러시아하고 이제 근접하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이제 크루즈선이 가서 잠반을 내려놓고 그 잠반 때문에 일단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유전형 2형이 넘어온 상황이고요. 유전형 2형이 지금 좀 병원성에 강한 그런 바이러스가 넘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유전형 1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 서쪽이나 중앙 쪽에 있는 유전형 1형이 많이 발생하는데 유전형 1형 같은 경우에는 병원성이 좀 약합니다. 그렇지만 유전 2형 같은 경우에는 좀 병원성이 강한데 그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이쪽 지역에서만 넘어왔는데 2008년 가시면 이렇게 좀 떨어진 데로 갔죠.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조금 더 위쪽으로 러시아의 동쪽과 약간 서북쪽에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러시아 일단은 서쪽 지역에 주로 2013년에도 러시아 이외의 근접 지역에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발생된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주로 야생 멧돼지하고 접촉이 잘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방역이 제대로 잘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 상황이었고요. 2014년 넘어가면서 이쪽에 폴란드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쪽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이 많아졌어요. 서쪽에 해당하는 이 나라들이 이쪽에는 지금 여기 독일이고요. 양돈 사역을 상당히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 이후부터 지나가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EU에서도 ASF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협의가 일어나고 매뉴얼이 나오고 SOP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 보시면은 이제 또 아래로도 내려갑니다. 이제 서쪽으로 가고 또는 이제 서남쪽으로도 내려가고 2016년도에 보시면은 폴란드 발생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폴란드의 동쪽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발생이 일어나고요. 폴란드는 지금도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이 일어나면서 점차적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2018, 2019년이 되면서 일단은 벨기에에서 발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가로질러서 벨기에에서 발생이 일어나서 굉장히 유럽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정말 많이 왔구나, 근접했구나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이제 2018, 19년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이 다 야생 멧돼지 발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야생 멧돼지 발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야생 멧돼지 발생이 많았던 나라들,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사육돼지 발생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꼭 유럽에서 멧돼지만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벨기에 상황입니다. 2019년에. 그리고 올해 9월에 독일에서 발생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발생 보고가 계속 이제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폴란드 접경 지역에서 독일에서 발생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제 폴란드 동쪽에서만 주로 폴란드가 이제 여기 산도 있고요, 강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서쪽을 좀 막아주는 이제 경계 비슷하게 됐었는데 일단은 그게 이제 넘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지역에도 지금 발생 보고가 있어서 굉장히 뭐 엄청나게 지금 발생을 막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아시아 지역을 잠깐 볼까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중국에 터졌습니다. 중국에 굉장히 전체 다 모든 성에서 다 중국에 발생이 됐고 그 이후에는 베트남,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동남아 나라들이 생겼죠. 몽고, 뭐 라오스 이런 데들 다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이 됐는데 이제 2019년 아시아라고 된 요 사진을 잠깐 보시면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3개를 쳐놨습니다. 보시면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점차 어디로 내려갔냐면 동남아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필리핀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9년 이후에 발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발생 상황은 어떻게 보통 예측을 하는지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을 잠깐 보게 되면요. 2018년에 이제 논문을 보게 되면 이제 111건의 발생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49건, 약 44%가 잔반 급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1%가 오염된 차량, 사람의 접촉입니다. 차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4.4%가 오염된 생축의 이동과 축산물에 의한 발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면 발생 주요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발생 지역 잠깐 보시면 2020년 들어서 2019년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발생되고요. 필리핀,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인도
인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5월부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발생을 보이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유럽이나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2020년인데요. 이제 유럽에는 주로 초록색인 이제 야생 멧돼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보시면은 사육돼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아프리카 지역은 여전히 지금도 발생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이걸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한번 감염된 지역, 오염된 지역에서는 근절이 어렵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야생 멧돼지가 발생이 된 지역은 근절 없이 야생 멧돼지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이 일어난다라는 걸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사육돼지가 많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방역이 취약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발생이 많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세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는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유럽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뭐 더욱 문제가 심각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OI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좀 집계를 했는데요. 이 숫자가 조금 좀 많이 좀 많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OI에서 집계할 때 지금 발생되고 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지역에서 만약에 폐사나 이제 안락사 처리한 거를 모두 다 이제 더한 숫자이기 때문에 좀 많긴 한데요. 일단 추세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사육돼지가 2018년에 90만 마리였는데요. 지금 2019년에 800만 마리가 넘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현재 700만 마리가 넘다는 얘기는 올해 말까지 집계를 하게 되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육돼지의 도폐사 또는 감수성 개체, 감염 개체가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점차적으로 지금 감염 추세가 늘어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제 대책을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자, 주요 이제 돈육 생산 국가들이나 아니면 OI 또는 FAO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방제 대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스입니다.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방역 교육을 하라.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기 진단을 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는 발생 시 방제 절차를 반드시 수립해서 그걸 진행을 해라. 그 다음에 감염성 동물로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라. 야생동물로 들어가는, 야생 멧돼지로 가는 것 또는 야생 멧돼지에서 사육돼지로 오는 것, 이거 두 가지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라 라는 부분이고요. 방역 수준을 향상을 해라. 그 다음에 야생 멧돼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라.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은 살아서 돌아다니는 멧돼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산업의 손실이 없는 방법으로 산업이 빠른 정상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라라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 지금 엄청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7번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업도 지키면서 질병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같이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럽의 방제 대책을 잠깐 간단하게 보시면 아까 좀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EU에서. 그래서 농장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해라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요소를 반드시 분석을 해라. 농장마다. 우리 농장에도 필요합니다. 각 농장마다 우리 농장이 정말 뭐가 위험한 요소지? 무슨 요소가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될까? 각 농장마다 분석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방역 조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의사회에서 수의사에 의한 농장 점검과 시료 조사,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교육 캠페인, 실험실적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가 정기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조기 검출을 위한 실험실 검사 세팅을 해라. 그 다음에 방제 적용의 범위를 규정을 해라라는 게 유럽의 기본 매뉴얼입니다. 그 다음에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 주력 전략 포인트를 제시를 했어요. 사육 범위에서 ASF를 통제할 수 있는 근절하기 위한 방법을 반드시 제시를 해라. 그 다음에 새로 감염된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반드시 명시를 해라. 그 다음에 수렵이나 멧돼지 사체, 수력, 일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역 조치해야 되는 부분은 매뉴얼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해라라고
아예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멧돼지 시료 채취의 기준을 정하고 사체 제거 기준을 반드시 정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환경부에도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부분, 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 멧돼지 사체를 처리를 위해서 거점 시설을 확보를 해라라고 벌써 몇 년 전부터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조치 후 모든 개체에 대해서는 의무적 검사를 진행을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뒤늦게라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앞에서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아시아하고. 자, 유럽은 지금 멧돼지를 일단 최우선적으로 막는 게 그들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멧돼지 방제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시아 지역은 멧돼지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육돼지, 우리는 지금 멧돼지, 사육돼지 두 개를 다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해야 되긴 하지만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한다 그러면 일단 스페인 모델을 조금 많이 차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육돼지에서 발생을 했고 그거를 청정화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많이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10년 동안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농가에 대해서 보상 정책을 확실하게 마련을 했어요. 그래야지 농가가 따라가니까요. 그 다음에 수의사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임상 증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혈청 검사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확충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됐거나 아니면은 방역 시설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ASF 발생 시는 강력한 안락사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방역 안락사 조치에 대해서 농가분들도 오케이. 우리 산업을 위해서는 내가 이 정도는 한다. 그리고 나는 다시 재입식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됐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했고 10년 만에 다 없앴습니다. 지금은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진단과 그 다음에 정부 기관하고 수의사, 그 다음에 농장주의 유기적 협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청정국을 유지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돼지고기를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코나 아니면 벨기에 것도 제가 조금 두기는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2, 3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체코나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구역을 나눴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저 감염 지역, 집중 수렵 지역, 야외 지역, 그 외 지역으로 나눠서요. 어떻게 했냐면 요 집중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냥을 해야 되는 지역에서는 이제 총기 사냥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체 수색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감염 지역 내 돼지 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펜스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펜스, 전기 충격이 되는 거나 아니면은 오더 펜스라고 했는데요. 우리 기피제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기 사용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왜 그랬냐면은 이제 수렵인들에 대한 교육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미리 다 마련을 하고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지만 우리는 지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렵에 대한 SOP도 그쪽에서는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단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렌더링 시설을 이동을 하고 샘플 시료 채취는 수의사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반드시 그 다음에 저격수에 대한 것도 이제 했습니다. 경찰 저격수를 투입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음기를 장착한 그런 총기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을 좀 다르게 나눴죠. 유럽도 각각 나라마다 조금 다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역되거나 아니면 하는 그런 형태는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감염 지역하고 감시 지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이 사진들을 보시면 실제로 멧돼지 발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 왔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양성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발생은 없고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10가지 지침, 그러니까 가버먼트 뭐 레귤레이션 해서 이렇게 좀 내보낸 게 있는데 좀 내용이 많은데 간단하게 제가 줄여봤어요. 의무적으로 발생하면 반드시 보고를 해라. 두 번째는 감염 의심동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나 구입이나 폐기는 절대 불가한다. 그 다음에 잔반급이는 금지한다.
그다음에 백신은 아직 허가가 된 게 없다. 그러니까 불법인 백신을 사용을 해서 만약에 양성이 나왔어요. 항원 검사했을 때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 없이 무조건 안락사 처리하고 처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백신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다음에 방역관리자는 반드시 승인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승인 안 된 차량을 이용한 돼지 수송은 안 된다. 그다음에 돼지의 이동은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출처가 불분명한 돼지는 도축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도축도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아픈 돼지는 도축이 불가하고 반드시 수의국에서 치료를 채취해야 된다. 그다음에 방역 담당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 격리, 봉사에 대한 조치를 갖고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10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잠깐 드리면요. 일단 원인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다시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발생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병인체 전문가, 방역 전문가, 현장 전문가, 그다음에 현장의 양돈 관련 모든 단체에 해당하는 분의 자문이나 합의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기적인 방역 교육, 질병 교육, 그것과 더불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사육돼지 도입, 생산, 출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역학적 차단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권역화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의사에 의한 양돈장 질병 및 방역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의 어떤 목소리나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진취적으로 반영하고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바 이후에 질병에 대한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운영 방안을 굉장히 유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딱 정해져 있는 그런 프로토콜은 없다. 정해져 있는 SOP는 없고 그 나라에 맞게 맞는 그런 매니지먼트 방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